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이거.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운전하는데 건들면은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 쥐게 오른 남성 앞에 멈춰선 택시. 그것이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좀 잠이 든 상태였는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좀 차 안에 이제 토사물 비슷하게 구토한 흔적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기사님 얼굴이나 몸 쪽에도 묻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운행 중에 폭행을 했다. 그래서 술을 먹은 상태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었겠거니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살짝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석이며 옷이며 온갖 토사물로 다 엉망진창이 된 상태.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 500만 원 금액을 요구했었거든요, 합의를. 지갑이 얇은 사회 초년생 승객을 닥달해 부모님에게 300만 원을 받아냈는데요. 이 모든 게 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하는데요. 한 승객이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택시 승객은 자기는 술을 마셔도 지금까지 오바이트를 한 적 없다.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경찰서 가자. 내가 피해자다. 언성을 높인 택시기사. 하지만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에게 정말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경찰관서에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블랙박스가 구형해서 녹화 안 됐다. 그를 핑계대면서 자기에게 유일한 걸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이라면 예. 뒷좌석에 이렇게 토사물이 묻었어요. 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택시 기사라면 운수업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뒷좌석이 토사물로 엉망진창이 되면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좌석에 악취가 배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닦아내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기사는 정반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상 보니까 택시기사 얼굴에 쉽게 말해서 승객이 토했다는 토사물이 좀 많이 묻어 있었어요. 덕지덕지 사진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토사물이라면은 자기 것도 냄새가 나고 좀 더러울 텐데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토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털어냈을 건데 그걸 자랑스럽게 지역 경찰관이 촬영할 때까지 이렇게 붙이고 있었던 점. 그분이 좀 다소 좀 이상했고. 의아함을 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관의 눈에 그야말로 딱 걸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은 좁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꼴이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다른 서에서 형사로 근무할 당시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이전에 취급했던 그 형사하고 전화를 해서 그때 당시 그 택시기사가 누구냐 했더니 이번 사건 택시기사하고 동일임을 확인했고 수법이 동일했습니다. 한사코 차량 CCTV 제출을 거부한 기사. 택시라는 장소 특성상 기사와 승객 단둘만 있게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워서 저희 팀 수사 회의를 했죠. 피해 실수하러 올 때 택시를 가져올 거다. 저는 택시기사를 안 만나게 해서 미리 밖에 나가 있었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서 몸에 좀 뿌리고 얼굴과 머리에 뿌리고 좀 골목에서 좀 치계인 척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택시를 치계차하면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탑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술에 취한 양 헛소리도 좀 해가고 그래서 좀 코를 고으면서 고개를 좀 떨구고 자는 척을 했는데요. 30분 거리를 한 2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취객이 깊은 잠에 빠지길 기다리며 일부러 차를 천천히 몰던 택시기사.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데요. 택시기사가 찾아간 곳은 인근 마트. 즉석 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넣고 주물러 가짜 토사물을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비닐봉지에 담긴 가짜 토사물을 들고 택시로 뒤돌아온 뒤 휴지에 내용물을 묻혀 경찰 몸 구석구석 바르기 시작합니다.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제 몸에 뭔가 막 바르는 느낌? 팔, 가슴, 다리, 신발,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는 얼굴에도 뭐가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굴에 바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깬 척 하니까 이상해.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폭행과 구토를 했다고 쏘아붙이며 합의금을 내놓으라 협박한 택시기사. 저한테는 최초 한 15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저는 좀 취하지 않아서 저 안 때렸는데 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 써줘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쓰고
이제 공갈 미수잖아요. 공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한 거죠. 공갈 미수로. 피해자 약 50명, 피해액 약 6천만 원,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인. 나도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취객이 갑자기 형사라고 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하겠다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 나 속았다. 하면 뒷길 조심해라, 밤에 내가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거죠. 뭐. 되레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자도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급증한 성혼 살해금 법적 분쟁. 요즘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 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심각하게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네.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와 고객 사이에 법률 분쟁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성혼 살해금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성혼 살해금이 뭐예요? 성혼 살해금이란 결혼정보업체 회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상대방과 결혼, 혼인신고, 동거 등 이제 계약서상 정해진 성혼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업체에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일종의 성공보수예요. 우리 덕에 좋은 짝 만났으니 대가를 달라 이런 내용이죠. 어떤 흥미로운 사연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됩니다. 네, 오늘도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났을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서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었던 거죠. 남성과 여성분은 또 다른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각기 다른 이성을 소개받아서 결혼에 꼴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각각 이혼한 두 남녀.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지내던 중에 그 두 남녀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드라마처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운명이었던가? 지나고 보니 왠지 그랬던 것 같아. 다시 이제 불씨가 타오르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 왠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왜죠? 그 설마가 맞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두 남녀 아니야. 결국 우리가 소개한 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혼 살해금 그리고 왜 혼인했는데 말하지 않았냐 불고지 가상금까지 지급하라고 불고지 한 가상금까지.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 예전에 소개한 거는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우연이 겹친 결혼이므로 성혼 살해금을 줄 필요는 없다. 땅땅땅. 핵심은 초혼 당시 결혼정보업체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봤고 더 이상 계약 의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간 정반대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남녀는 서로 마음에 들어서 교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헤어진 거죠. 예. 헤어진 기간이 약 8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 결혼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것까지는 인간관계 단절이 아니라고 봐서 성혼 살해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한 여성분이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본인의 요구 조건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저는 재력. 다른 건 모르겠고 재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업체는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재력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고 결혼에 꼴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알고 봤더니 100억 원대의 재력은커녕 사실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빚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데 10억 원의 채무가 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이거 일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결혼중개 표준 약관에 의하면은 업체가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결혼 상대방 당사자의 학업, 직업, 병력 등 신상 정보의 하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은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자산 상황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부모 재산까지 알려준 의무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일생을 함께할 짝을 찾는 거잖아요. 그 짝을 찾을 때는 여러 가지를 보시더라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 세우기 경쟁으로 아이의 유아기를 뺏는 7세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 놀이가 아닌 시험으로 유아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영아 사교육 시장을 규탄한다. 7세 고시는 아동학대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유명 학원 입학시험을 뜻하는 7세 고시. 아이들한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줘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지속적인 학습 장애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권위 제소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4세 고시나 7세 고시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 같은 조기 사교육 열풍이 오히려 자녀의 두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시 이후에도 저도 많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붙잡혀 많이 있었고 1시, 2시, 새벽까지도 많이 붙잡혀 있었고 시험 전날에는 그 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놔두지 않는 그런 학원들도 꽤나 많았어요. 유튜버 소마, 본명 조윤진 씨. 사교육의 중심인 대치동에서 2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대치키즈입니다. 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4세 고시나 7세 고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적을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7세 고시는 특정한 어떤 유명한 학원, 빅3 그렇게 여겨지는 학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이제 7살 되는 아이들, 만으로 5, 6세 정도 미취학 아동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7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4세 고시가 있고 그 4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24개월 반도 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24개월요? 네, 그래서 사실 뭘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선긋기 연습을 시키면서 에세이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도를 넘은 영유아 조기 사교육, 아이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뇌가 발달해야 될 뇌 부분을 희생시키면서 부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걷는 거를 배워야 되는 아이들한테 뛰기를 계속 열심히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뇌가 그 시기에 받아야 될 자극들, 욕구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극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뇌에서 해야 될 발달 단계가 망가지는 그 시기에 그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유년 시절의 환경이 현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되게 상위권 성적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글을 이렇게 읽어도 이러고 다시 읽고 이러고 다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됐었고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같이 성적이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윤진 씨 일기장엔 당시 겪은 고통이 마치 오늘 일인 양 생생히 씌어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쓰라린 문장이 눈에 띕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기 전에 치료는 한번 받아보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친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가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0여 년 이상 그렇게 누적되는데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이상이 생길 때 나는 이런 거를 적절하게 못 이뤄내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라는 생각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누적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해나 자살 이런 것들을 더 촉발하기도 하고 있었던 소아 우울증을 확실히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게 학습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이런 의무감이 생기는 건데 그 의무감이 아이를 힘들게 할 때는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견뎌야 된다고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막 잎을 틔운 어린 새싹에게 과도한 영양분은 약이 아닌 독입니다. 속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 아닐까요?